어머님들 이제 그만하세요. 그 아이 제 시동생 아니에요. 남편 아이입니다. 어머님이 숨긴 진짜 가족이요. 피고 정유진.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합니까? 혐의를 인정합니까? 이 독사 같은 며느리 좀 보세요, 재판장님. 우리 형석이가 저꼴로 누워 있는데 돈 한 푼을 안 보내요. 이 며느리가 우리 늙은 부부랑 7살 어린 시동생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한답니다. 서울가정법원 청사 4층의 그 호실 천장에서는 단정한 직사각형의 형광등들이 차가운 흰빛을 곱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길쭉한 법대 위로 한 번, 다시 피고인석의 좁은 단상 위로 한 번 미끄러져 내려와 마지막에는 제 정수리 위에서 무겁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빛을 그대로 받으며 마이크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제 변호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사전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첫 1분 동안만큼은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두기로 약속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빛이 바랜 회색 정장 한 벌을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해봄에 한 번 입었던 그 정장이었습니다. 어깨선에 솜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소매 끝에 박음질이 한 자락 풀려 있었습니다. 다만 그 옷의 어깨 너비는 결혼하던 해와 비교해 한치도 줄지 않았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의 자전거 핸들을 1년 가까이 잡아온 제 어깨가 그 정장 안쪽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석 쪽에서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의 통곡이 또 한 번 길게 솟아올랐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지금 막 법대를 한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습니다. 그 박음 소리가 회의실 한쪽 벽에 부딪혔다가 천장 형광등 아래로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님 남상기 어른께서는 옆 의자에 푹 머리를 숙이고 앉으신 채 손등으로 연신 두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에게 핍박당하는 늙고 병든 가장의 모습으로 1분 1초가 흠잡을 데 없이 연출되어 있는 자세였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자세를 옆에서 한번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의 이 무대를 위해 옷의 색감과 표정의 각도를 미리 맞춰 오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방청석에서는 진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시선이 제게로 한꺼번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입가에서는 짧은 한숨이, 어떤 분의 미간에서는 가는 주름이, 또 어떤 분의 가슴 안쪽에서는 분명한 격렬한 가닥이 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등으로 받아내며 무릎 안쪽에 살며시 힘을 한번 주었습니다. 떨림은 어디에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 한가운데가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담당 판사님께서 미간을 한번 찌푸리시고는 의사봉을 가볍게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의사봉의 짧고 단단한 마찰음이 법정 한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시고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주셨습니다. 피고 정유진.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합니까?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그 물음을 받아든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제 얼굴 위로 어떤 미소가 한 줄기 번져가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미소도 아니었고 패배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도 또렷한 결의의 호선이었습니다. 그 호선의 끝자락이 등골이 한번 오싹할 만큼의 단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 마이크 받침의 정중앙에 자리한 작은 둥근 전원 버튼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피부가 그 버튼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닿는 순간 지난 1년의 모든 새벽이 제 등 뒤에서 한 번에 일어나 저를 떠받치는 듯한 감각이 일었습니다. 화곡동 신혼 아파트의 어두운 새벽 5시 자전거 바구니에 두툼하게 묶여 실리던 신문 더미, 가방 안쪽에서 떨어진 한 장의 작은 진료카드, 그리고 사고 차량 조수석 명단에 적혀 있던 한 분의 이름. 저는 깊이 한번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전원 버튼을 정확히 한번 눌렀습니다. 작은 클릭음이 났습니다. 받침대 안쪽에서 미세한 붉은 점이 한번 켜졌습니다. 마이크는 이제 제가 무어라 말하든 법정의 사면 벽까지 또렷하게 그 음을 옮겨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입을 열기 직전 단 한순간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의 통곡이 그 한순간 멎어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지하신 모양이셨습니다. 다만 그 위험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를 아직은 알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 위에 시선을 한번 단정하게 얹어두고는 다시 정면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한마디가 어떤 모양으로 떨어질 것인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법정에 그 마이크가 켜지기 정확히 1년 전 저의 자리는 화곡동 신혼 아파트의 좁은 싱크대 앞이었습니다. 결혼 9년 차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흰 사기 그릇 한 점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수돗물 아래로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그릇의 가장자리에는 미세하게 이가 나간 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톱 끝으로 슬쩍 짚어보면 살짝 걸리는 정도의 흠집이었습니다. 저는 수세미에 주방 세제 한 방울을 더 떨어뜨리고 그 흠집을 따라 작은 원을 그리며 닦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거의 한개에 가까운 음량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진행자의 호탕한 웃음이 거실 유리창을 미세하게 떨리게 할 정도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위로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의 외침이 한 번 길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야, 너 설거지 내년까지 할 작정이냐? 형도 배고프단다.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저는 설거지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릇을 닦는 손놀림의 박자가 살짝 빨라졌을 뿐이었습니다. 다 닦은 그릇을 식기 건조대 위에 가지런히 포개어 놓았습니다. 사기와 사기가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한번 냈습니다. 그 청량한 소리는 거실의 텔레비전 소음 안쪽으로 곧장 묻혀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짙은 자줏빛 카디건의 소매를 걷어 올리시며 주방 입구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단단히 끼시고 매서운 눈빛으로 저의 등을 쏘아보셨습니다. 형석이는 지금 이 시간에도 병실 침대에 누워서 그 얇은 호스 하나에 숨을 기대고 있는데 형수란 사람이 아내랍시고 집안일 좀 더 거드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 자네 친정도 형편이 시원찮아서 우리 집에서 거두어 줬더니 이제 와서 시동생 끼니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기는 건가?
저는 수도꼭지를 한번 천천히 잠갔습니다. 물줄기에 가는 백색 소리가 끊기자 주방 안쪽에는 환풍기 후드의 둔탁한 진동음만 낮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치마 자락에 두 손의 물기를 한번 닦아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단정히 숙인 채 짧은 한마디만 내어드렸습니다. 여사님께서는 신경질적으로 한 손을 휘저으시며 식탁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왜 한우 국거리가 한 점도 안 보이느냐? 우리 형도가 한창 클 나이인데 형수란 사람이 시동생한테 콩나물 무침이나 차려줄 셈이냐? 저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접시 한 점 위로 잠시 머물렀습니다. 콩나물 몇 가닥과 깨소금 한 꼬집이 정갈하게 담긴 접시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 형석 씨의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일반 병실료, 영양제 비용을 합치면 거의 450만 원입니다. 거기에 형도 학원비와 매달 어머님 댁 생활비를 더하면 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의 통장 잔고는 어제 자정부로 4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한우를 사드릴 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여사님의 목소리가 그 순간 한 옥타브 높이 치솟았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돈 없다고 푸념하는 거니? 형석이가 새벽 빗길에 화물 운송하다 그 사고를 당한 게 누구 때문이었는데? 너한테 결혼기념일 한번 화려하게 챙겨주겠다고 무리하게 새벽 운행 건수를 더 채우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여사님의 손가락 끝이 제 콧등 가까이까지 다가왔습니다. 거실에서는 7살 장영도가 소파에 엎드린 채 플라스틱 로봇 인형을 거실 테이블 유리컵에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여사님께서는 곧장 몸을 돌려 형도에게로 달려가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손 안 다쳤니? 우리 형도 다친 데는 없니? 저에게 향했던 그 호통은 손주 한 명에게는 한 점도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한쪽에 놓아둔 그릇 받침을 한번 손바닥으로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그 위에 미세하게 이가 나간 흰 사기 그릇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의 작은 흠집이 식탁의 형광등빛 아래에서 한번 옅게 빛났습니다. 남편 장영석 씨의 사고 소식은 석 달 전 어느 새벽에 한 통의 전화로 도착하였습니다. 화물보험사의 사고 접수 담당자분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주셨습니다. 형석 씨는 새벽 5시 반 무렵 영동 고속도로의 한 빗길 구간에서 화물 차량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단독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 발생 즉시 인근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중증의 뇌손상이 확인되었고 의식 회복의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은 그 새벽 화곡동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형석 씨가 새벽 운행 직전 현관에서 저를 향해 손을 한번 흔들고 나가셨던 모습이 머릿속에 짧게 한번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떠오른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첫 지하철로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한 자루씩 단정한 글씨체로 채워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 되는 날의 아침이었습니다. 화곡동 아파트의 도어록에
익숙한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띡띡띡띡 찰칵. 그것은 결혼식 하루 전날 형석 씨가 시어머님께 한 번만 알려드린 비밀번호였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9년이 흐른 비밀번호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인식음 4박자를 들으며 가슴 한가운데가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는 감각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이 한 손으로는 큼직한 여행용 캐리어를 끄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7살의 장형도의 손을 단단히 쥐고 들어오셨습니다. 형도는 장난감 로봇 인형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시어머님의 뒤를 따라 거실 한가운데로 끌려 나오듯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캐리어의 손잡이를 거실 소파 옆자리에 탁 하고 세워두시고는 곧장 소파 한가운데에 두 다리를 모으고 앉으셨습니다. 며느라가, 시어머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랑 너 시아버지는 늙고 병들어서 이 늦둥이를 더 이상 키울 형편이 못 되는구나. 형도는 오늘부터 내가 키워라. 너 형수 아니냐? 형수가 친엄마의 자리를 대신 메우는 게 우리 집안의 도리야. 시어머님의 말투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어떠한 협의의 여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통보의 박자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떠밀려와 있는 7살 형도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둥근 두 눈, 짧고 또렷한 콧날, 그리고 입꼬리의 단정한 굴곡. 형도의 그 눈매는 형석 씨의 얼굴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늦둥이라는 표현 안에서 그 닮음은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리를 그제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만 떠맡기는 게 아니다, 며느라가. 형도가 다니던 영어 학원이 한 달에 45만 원이고 미술 학원이 한 달에 30만 원이야. 거기에 우리 집 생활비랑 형석이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700만 원이다. 그 돈은 내가 매달 25일에 내 통장으로 입금해라. 형석이가 멀쩡할 때 너희 부부 명의로 해둔 그 적금이며 펀드들이며 그게 다 형석이가 굴려둔 돈이니까 그 돈에서 빼서 보내면 된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 화장대로 걸어가 서랍 가장 안쪽에 두었던 검정 양장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결혼하던 해에 손에 쥐어주신 수첩이었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숫자, 수첩 하나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의 빈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와 함께 한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님 통보, 매월 700만 원 정기 송금 강요, 7살 장형도 양육 위탁 통보, 화곡동 아파트 도어록 비밀번호 즉시 변경 필요. 저는 수첩을 덮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형도의 그 둥근 눈매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저를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매가 마음 안쪽에 작게 한번 박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화곡동 신혼 아파트의 현관문을 소리 없이 열고 경비실 옆 가로등 아래에 자리한 신문 보급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급소의 미닫이 문이 한번 드르륵 열리며 안쪽에서 잉크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 위로 옅게 번져 나왔습니다. 보급소 사장님께서는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올려다보시고는 말없이 자전거 한 대의 열쇠를 건네주셨습니다. 자전거의 짐바지에 신문 한 묶음을 단단하게 끈으로 묶었습니다. 새벽에 첫 페달을 한번 밟자 자전거의 체인이 가볍게 한번 헛돌고는 곧 안정적인 박자로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콧등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콧 속에 작은 핏줄이 바늘 끝으로 한번 찌르듯 시려왔습니다. 저는 화곡동 일대 아파트 단지 5곳을 1시간 반 안에 도는 일정의 신문 배달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단지의 1동에서 10동까지, 다시 그 다음 단지의 1동에서 7동까지 한 가구씩 신문을 문 앞에 정확히 꽂아두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에 5시 반과 7시 사이의 그 시간은 화곡동 아파트의 그 어느 호실에서도 시어머님의 호통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의 손등에 첫 번째 동상 자국이 선명하게 올라왔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저의 손바닥 안쪽에는 자전거 핸들 자국이 단단한 굳은 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등의 동상과 손바닥의 굳은 살 위에 매일 밤 보습크림을 한 번씩 두텁게 발라두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며느리의 손을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새벽의 시간 동안 저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신문 배달의 그 첫 일주일 끝에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보급소에 반납하고 보급소 옆에 작은 24시간 김밥집 한 자리에 앉아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알게 된 한 사람의 이름이 화면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 가사와 가족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지원아, 나야. 한 번만 만나자. 가족 일이야. 짧은 2줄을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그날 오전 10시에 한 줄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아, 다음 주 월요일 점심 우리 사무실로 와. 주차증 미리 내려놔 둘게. 월요일 점심 저는 강남 테헤란로의 한 고층 빌딩 12층에 위치한 하지원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에 도착하였습니다. 하 변호사는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검정 뿔테 안경 너머로 저를 한번 길게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벽에는 창 너머로 강남대로의 점심 인파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에서 검정 양장 수첩 한 권을 꺼내어 회의실 원목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올려두었습니다. 하 변호사는 그 수첩을 손끝으로 한번 가만히 짚어본 뒤 표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결혼 첫 해부터 제가 적어둔 합동가계 항목이 날짜 순으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님의 700만 원 정기 송금 통보일자가 또렷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한 장 한 장을 넘기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의 박자가 점점 느려지고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유진아. 하 변호사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시며 짧게 한마디를 내려주셨습니다. 너 지금부터 매일 새벽 자전거 바구니에 갈색 봉투 하나만 더 실어서 다녀. 그 봉투에 매일의 영수증과 통장 거래 내역을 한 장씩 모아둬. 그게 1년 후에 너의 가장 단단한 무기가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늦은 오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께서는 거실 소파에 한 다리를 올리고 누우신 채로 텔레비전의 트로트 채널을 큰 음량으로 틀어두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의 옆에는 자줏빛 핸드백 한 점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외출하실 때마다 한 번도 다른 가방으로 바꿔 드시지 않는 그 핸드백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한우 국거리 대신 한 끼 식사용 계란말이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님께서 무언가를 떨어뜨리시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가벼운 종이 한 장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텔레비전 소리에 가려 그 소리를 듣지 못하신 채 그대로 트로트 무대에만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한 단 줄이고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의 발치 옆 마룻바닥에 작은 카드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옅은 미색의 종이 카드였고 모서리가 살짝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 카드 한 장을 손바닥 위에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여전히 트로트 무대에 시선을 두신 채 저의 움직임을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쥐고 다시 주방 쪽으로 걸어가 가스레인지의 불 앞에 서서 카드의 앞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카드는 한 산부인과의 진료 카드였습니다. 의원의 위치는 강원도 강릉시. 의원의 이름 아래에 작게 적힌 발급 일자는 정확히 7회 전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카드의 우측 상단에는 환자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바로 아래의 한 줄에 보호자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은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이름 석자가 또렷한 손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영석. 저의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계란말이 위로 노란 김이 한 줄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7회 전의 봄날 형석 씨가 강원도 강릉시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한 환자분의 보호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두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7회 전의 봄으로부터 정확히 2달 뒤 7살 장영도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 두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짧게 한번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포개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카메라를 켜고 그 진료카드의 앞면과 뒷면을 한 장씩 정성스럽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카드의 모서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두 손으로 단단히 받쳐들고 형광등의 흰빛이 카드 위에 정확히 떨어지도록 각도를 한번 조정하였습니다. 셔터음이 2번 났습니다. 저는 사진의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호자란의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한 뒤 사진을 잠금이 걸린 폴더 안쪽에 곱게 옮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카드를 다시 거실의 시어머님 발치 옆 마룻바닥 위로 살며시 돌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으신 채 트로트 무대에만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검정 양장 수첩을 펼쳐 새 페이지에 한 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한 산부인과 진료카드 발견. 발급 일자 7회 전 봄. 보호자란 장영석. 7살 장영도 출생 일자와의 시간 간격 약 2개월. 저는 그 한 줄 아래에 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 한 문장이 종이 위에서 한 번 옅게 빛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안방의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을 끄자 화곡동 아파트의 침실에는 얕은 가로등 빛만이 창 너머로 한 줄기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두 손을 가슴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천장을 길게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의 새벽 자전거 바구니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더 실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강남 테헤란로 하지원 변호사의 사무실 회의실에 다시 도착하였습니다. 회의실의 원목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 종류의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화물보험사의 사고 접수 기록 사본이었고, 두 번째 서류는 사고 직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의 환자 접수 명부 사본이었습니다. 하지원 변호사는 검정 뿔테 안경을 한번 위로 올려 쓰시고는 첫 번째 서류의 가운데 한 줄을 손끝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유진아, 여기 한번 봐. 형석 씨의 사고 차량 조수석에 한 분이 더 타고 계셨어. 사고 접수 기록의 동승자란에 한 분의 이름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저는 그 손끝이 가리키는 한 줄 위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동승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는 한 분의 이름 석자가 종이 위에 가지런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결혼 9년 동안 단 한 번도 형석 씨의 입에서, 시어머님의 입에서, 시아버님의 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형석 씨의 회사 동료의 이름도 아니었고, 형석 씨의 친척 명단에도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 변호사는 두 번째 서류로 손끝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승자분이 사고 직후 같은 응급실로 함께 후송되셨어. 그러나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으시고 2시간 만에 자진 퇴원을 하셨어. 응급실 접수 명부에 보호자 연락처가 한 번호 적혀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그 응급실 데스크에서 발신된 통화 기록 한 건이 기지국 자료에서 확인됐어. 발신자 회선의 명의자는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이셨어. 저는 그 두 줄의 정보가 머릿속에서 한 번에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7회 전 봄 강원도 강릉의 산부인과 진료카드. 그 카드의 보호자란에 적힌 형석 씨의 이름. 그리고 사고 차량 조수석의 동승자분과 사고 직후 응급실에서 발신된 시어머님의 한 통의 전화. 이 세 가지 정보 위에서 7살 장영도라는 한 아이의 자리가 새롭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 변호사는 차분하게 두 번째 서류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하시고는 회의실 한쪽 책장에서 갈색 봉투 한 장을 꺼내어 두 종류의 서류를 그 안쪽에 단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갈색 봉투를 저의 핸드백 안쪽 깊은 자리로 직접 넣어주셨습니다. 유진아, 이 갈색 봉투는 너의 새벽 자전거 바구니에 그 봉투랑 분리해서 보관해. 매일 밤 너 침대 매트리스 아래의 안쪽에 두고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사무실에 들고 와. 사본은 내가 우리 사무실 금고에 따로 보관할게. 저는 짧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의 큰 창 너머로 강남대로의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한번 길게 받으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화곡동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저는 핸드백 안쪽에 갈색 봉투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한번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그 봉투의 무게가 저의 두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곡동 아파트에 부엌에서 저는 평소처럼 시어머님의 한우국거리 호통을 받아내며 콩나물 무침 한 접시를 단정하게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다시 한번 손을 휘저으시며 거실 쪽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저는 흰 사기 그릇 하나를 두 손에 받쳐든 채 가만히 그릇에 가장자리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미세하게 이가 나간 자국이 손끝에 작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 흠집 위에 가만히 한번 한 호흡을 두었습니다. 700만 원의 정기 송금이 2달째 끊긴 시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께서는 그 2달 동안 매일 한 번씩 화곡동 아파트의 거실 한가운데에서 통곡하시거나 혹은 텔레비전 음량을 한계까지 올리시는 방식으로 저에게 압박을 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압박에 어떠한 박자에도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3달째 되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 안쪽에 한 통에 짙은 회색 서류 봉투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봉투의 발신 일란에는 한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측에서 새로 선임한 변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2 종류의 문서가 단정하게 접혀 나왔습니다. 한 장은 가정법원의 가사조정 신청서 사본이었고 다른 한 장은 관할 경찰서의 형사고소장 사본이었습니다. 고소인 마순옥, 남상기, 피고소인 정유진, 죄명 노부모 부양 의무 위반, 시동생 유기 미수, 그리고 가족 공동 자산 횡령. 저는 그 한 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서 한 분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며느리 한 사람을 향해 3가지 죄명을 올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노부모 부양 의무 위반은 매월 700만 원의 송금이 끊긴 시점을 근거로, 시동생 유기 미수는 7살 장영도의 학원비 입금이 끊긴 시점을 근거로, 가족 공동 자산 횡령은 형석 씨와 저의 부부명의 적금 통장의 잔액을 제가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황을 근거로 한 고소였습니다. 저는 그 2장의 사본을 가방 안쪽 갈색 봉투에 단정하게 넣어두고 그날 오후 곧장 강남 테헤란로의 하지원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였습니다. 하 변호사는 그 2장을 한번 길게 읽으시고는 짧게 한번 웃으셨습니다. 유진아, 그분들 결국 먼저 칼을 빼셨네. 이건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야. 가정법원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그 갈색 봉투의 카드를 한 번에 펼칠 수 있어. 다만 그 시작의 2주일은 가혹했습니다. 화곡동 일대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저의 얼굴은 짧은 시간 안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경비실 어르신께서 저를 한번 흘끗 보시고는 시선을 슬며시 돌리셨습니다. 단지 안쪽에 같은 동 엘리베이터를 타는 한 이웃분께서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시지 않았습니다. 신문보급소의 사장님께서는 새벽 5시에 자전거 열쇠를 건네주시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 씨, 일대에 그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도네. 너무 마음 쓰지 마요. 화곡동의 한 마트 계산대 줄에서 한 분이 저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다른 분께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며느리가 그 며느리래.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데
시동생을 굶긴다는 그 며느리. 그 한마디는 이 일대에 이미 한 번 길게 풀려 있는 한 가닥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트의 카운터에서 콩나물 한 봉지의 값을 치르고 영수증을 단정히 접어 가방 안쪽 갈색 봉투의 옆자리에 곱게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화곡동 아파트의 거실 한가운데에 시어머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으로 통곡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입꼬리의 한쪽 끝을 살짝 올리신 채로 저를 한번 길게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며느라가 너 우리 변호사한테 서류 받았지. 그게 이제 시작이다. 너 한 번이라도 더 우리 형도 굶기는 신용을 하면 너의 친정 어머님까지 우리가 다 같이 끌어들이게 될 거야. 저는 시어머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러시는 동안 저의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등의 동상 자국이 거실 형광등의 흰빛 아래에서 한번 옅게 비쳤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마디만 짧게 답하여 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와 관련된 모든 말씀은 저의 변호인이신 하지원 변호사 사무실로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고는 자리에서 단정하게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화곡동 아파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하였습니다. 가정법원 가사 조정 첫 기일은 그로부터 2달 뒤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청사 4층의 한 호실 입구에는 사건 번호와 함께 짧은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 앞에서 한번 짧게 호흡을 고르고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 도착하기 전에 하지원 변호사는 청사 1층의 카페에서 저에게 한 가지 사전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유진아, 오늘 첫 기일 동안 너는 한마디도 변론하지 마. 시댁 측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서 너를 어떤 식으로 그릴 거야. 그걸 너는 그 자리에서 받아내기만 하면 돼. 그 모든 진술이 다음 기일에 우리가 한 번의 뒤집을 발판이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단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드렸습니다. 법정의 그 첫 기일 오전 10시, 시댁 측 변호인은 미리 준비해둔 진술서 사본을 한 장씩 판사님 앞으로 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시아버님 남상기 어른이셨습니다. 어른께서는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시며 한 손을 허리에 짚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형석이가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아버지인 저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떨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신우이 장미라 형님이셨습니다. 형님께서는 아주 또렷한 어조로 진술을 이어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막내 동생인 7살 형도의 학원비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에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4개월간 영어학원과 미술학원의 등록비가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이셨습니다. 여사님께서는 마이크 앞에 서시자마자 한번 길게 통곡하셨습니다. 그 통곡의 박자가 법정의 사면 벽에 길게 부딪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 며느리가 우리 늙은 부부랑 7살 어린 시동생을 길거리로 내쫓으려 합니다. 저는 그 모든 진술을 피고인석에서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은 채 끝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두 어깨를 단정히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시선을 정면 법대 위쪽에 고정해 두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를 향해 모이는 시선들이 칼끝처럼 등 한가운데에 박혔지만 저는 그 박힘을 그저 한 번씩 호흡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오후 1시 무렵 첫 기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다음 기일을 정확히 2주일 뒤 오전 10시로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피고인석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원 변호사가 청사복도에서 저를 마중하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아, 잘했어. 오늘 단 한마디도 안 한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한수가 됐어. 저는 의자 밑에 두었던 갈색 봉투 한 장을 두 손으로 꺼내어 변호사에게 단정히 건네드렸습니다. 그 봉투의 안쪽에는 7회 전 봄의 강원도 강릉 산부인과 진료카드 사진 한 장과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자 기록 사본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봉투를 받아 한번 무게를 가늠해 보시고는 단정한 가죽 가방 안쪽으로 곱게 옮겨 넣어 주셨습니다. 2주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2주일 뒤에 그 화요일 오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사 4층에 같은 호실에 같은 형광등이 같은 자세로 저의 정수리 위에 흰빛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께서는 또 한 번 법대를 한 손바닥으로 내리치시며 길게 통곡하셨습니다. 시아버님 남상기 어른께서는 다시 한번 손등으로 두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신우이 장미라 형님께서는 원고석 한쪽 끝자리에서 양쪽 입꼬리를 한번 올렸다 내리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의사봉을 한번 두드리셨습니다. 피고 정유진,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합니까?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지장 같은 제 얼굴 위로 차분하고도 또렷한 호선이 한 줄기 번져가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끝을 들어 올려 마이크 받침의 정중앙에 자리한 작은 둥근 전원 버튼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작은 클릭음이 한 번 났습니다. 받침대 안쪽에서 미세한 붉은 점이 정확히 한 번 켜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사면 벽까지 한 음한 음이 또렷하게 가닿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저에게 떠맡긴 7살 장영도는 저의 시동생이 아니라 저의 남편 장영석의 친자입니다. 7회 전 봄 강원도 강릉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진료카드의 보호자란에는 저의 남편 장영석의 이름 석자가 친필로 적혀 있습니다. 그 진료카드의 사진 사본을 오늘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1초 만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님의 통곡이 한순간에 멎었습니다. 시아버님의 고개가 그 자리에서 더 깊숙하게 떨어졌습니다. 신우이 장미라 형님의 두 손이 원고석 책상 위에서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한번 천천히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저의 남편 장영석이 새벽 화물 사고를 당한 그날 새벽 사고 차량의 조수석에는 한 분의 여성 동승자가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 동승자분께서는 사고 직후 같은 응급실로 후송되셨고 가벼운 타박상 진단을 받으시고 2시간 만에 자진 퇴원하셨습니다. 그 동승자분의 이름은 7살 장영도의 산부인과 진료카드의 환자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법정의 한쪽 벽에서 누군가의 짧은 숨소리가 한 번 새어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 장영석이 사고를 당한 그날 새벽 응급실 접수 데스크에서는 한 통의 전화가 발신되었습니다. 그 발신 회선의 명의자는 오늘 이 자리 원고석에 앉아 계신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이셨습니다. 즉 시어머님께서는 7살 장영도가 저의 남편 장영석의 친자라는 사실, 그리고 사고 차량 조수석의 동승자분이 그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을 사고 당일 새벽부터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7회 전 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시어머님은 그 사실을 며느리인 저에게 단 한 번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아이를 시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떠맡기시고 매월 700만 원의 정기 송금을 강요해 오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마치고 한 번 호흡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께서는 두 손이 가늘게 떨리는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다리를 받쳐들이지 못하셨고 다시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아버님 남상기 어른께서는 고개를 더 이상 들어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 장미라 형님께서는 두 손으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판사님께서 짧게 한 번 의사봉을 두드리셨습니다. 그 한 번의 박자가 오늘의 마지막 박자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사건 진행은 형사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로 나뉘어 단정하게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님 마순옥 여사님과 시아버님 남상기 어른께서는 가족 공동자산의 일부 횡령과 사실 은폐의 공범 혐의로 각각의 형사 절차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누이 장미라 형님께서는 화장품 직판 사업의 과정에서 별도의 사기 혐의가 함께 드러나며 벌금형을 받으셨고 일대의 빚쟁이들을 피해 행방을 감추셨다는 소식이 건너 들려왔습니다. 7살 장영도는 친모의 신원이 확인된 직후 친모의 친정 가족분들 측에서 인수 의사를 밝혀주셨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친모 측 가족의 보호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 절차의 어느 단계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도가 단정한 위탁 가정의 보호 아래에서 새학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짧은 소식을 하지원 변호사로부터 한 번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가정법원의 이혼 판결문을 정확히 한 달 뒤 우편으로 송달받았습니다. 환수받은 부부 공동 자산안에서 저의 단독 기여분으로 인정된 금액과 화곡동 아파트의 처분 금액을 합쳐 저는 강남 역삼동의 한 골목 모퉁이에 있는 작은 한정식 매장 한 곳을 인수하였습니다. 매장의 이름은 유진의 식탁으로 단정하게 새로 지어 걸었습니다. 한정식 매장의 점심 피크 타임은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 반까지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주방의 화구는 4대가 동시에 불을 뿜었고 대형 환풍기가 규칙적인 박자로 돌아가 주방 안쪽의 열기를 안정적으로 빼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보리색의 단정한 조리장 유니폼 차림으로 주방의 한가운데에 서서 매일의 주문을 또렷한 목소리로 지휘하였습니다. 3번 테이블 비빔밥 2개, 서비스로 깍두기 한 접시 더 내드려. 오후 1시 반에 종이 한 번 울렸습니다. 폭풍 같았던 점심 피크 타임이 마침내 지나갔습니다. 홀에는 늦은 식사를 마저 하시는 2 테이블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한 번 단정히 풀고 주방 싱크대로 가서
두 손을 천천히 씻었습니다. 손등의 동상 자국과 손바닥에 굳은 살은 그 1년 사이에 어느새 뽀얗고 매끄러운 피부로 천천히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의 창가 쪽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손님을 받지 않는 저 자신만의 지정석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역삼동 골목의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한낮의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단정한 작은 밥상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흰쌀밥 한 공기,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썰어 담은 깍두기 한 접시. 밥이 담긴 흰 사기 그릇의 가장자리는 이가 나간 곳 하나 없이 매끄럽고 온전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매끄러운 사기의 결이 손끝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화곡동 아파트의 그 미세한 흠집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저의 손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빼고 자리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저의 어깨 위에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들어 올려 깍두기 한 조각을 단정하게 집어들었습니다. 깍두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무의 달큰한 수분과 고춧가루의 알싸한 매콤함이 입안 가득 천천히 퍼졌습니다. 씹을 때마다 아삭아삭하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적막한 한정식 매장의 한 구석에서 그 작은 소리는 유난히도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이제 저의 밥상을 한순간에 엎으며 달려드는 분은 없었습니다. 콧등 앞에서 손가락 끝을 휘저으며 호통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의 한계까지 올라간 음량도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이닥치는 발소리도 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직 창밖 가로수의 잎사귀가 한낮 바람에 가볍게 부딪히는 고즈넉한 한 박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고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맞은편의 텅 빈 의자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의자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저의 마음 안쪽에서는 어떠한 결핍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꼬리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호선을 그리며 한번 올라갔습니다. 참 평화롭다. 저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깍두기 한 조각을 다시 한번 단정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한 끼의 식사를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더없이 달게 음미하였습니다.